오늘 강의는요, 성인병과 퇴행성 질환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파킨슨병의 진단과 치료를 신경과 이원용 교수님, 신경외과 이정일 교수님께서 각각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파킨슨병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이원용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원용 교수님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성균관 의대 교수,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보톡스 주사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슬라이드는 잘 보이시나요? 네, 나중에 좀 글씨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책자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오늘 그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긴 했지만은 이렇게 그 몸이 어려우신, 거동이 어려우신 환자분 포함해서 그 보호자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로서 그 파킨슨병의 진단 그리고 치료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적인 치료의 적응증을 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것이 수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경외과 선생님께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든 병이 그렇지만은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어떠한 병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파킨슨병의 증상은 어떤 것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알아야 될 지침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은 진행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노인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많이 걸리죠. 그래서 물론 그 젊은 분들한테도 드물게 생길 수는 있지만은 대개 60세 전후 그리고 고령 노인분들한테서 발병하는 그러한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퇴행이라는 것 자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퇴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점점 증상이 나빠지는 그러한 경과를 보이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파킨슨병은 머릿속에 있는 중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머리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조직인데 거기에 있는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중뇌 조직은 그러니까 정상인의 중뇌 조직인데 이렇게 까만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흑질 부위인데, 이러한 흑질이 원인은 잘 모르지만은 여기 흑질 내에 있는 도파민 세포가 퇴행하면서 망가지면서 이렇게 그 까만 선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양을 보이는데, 이렇게 흑질 내에 도파민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이런 도파민 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도파민 세포가 선조체라는 부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내게 되는데, 그러한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파민을 어떻게든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돌아가신 요한 바로 2세, 그 다음에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번트 선수였죠.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미국의 젊은 영화 배우인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그런 사람들도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지금도 그 투병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파킨슨병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확한 그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외국의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통상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그러한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고령층에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약 100명에 2명꼴로 이렇게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병률이나 유병률들은 이거는 외국의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대개 적게 잡으면 5만 명, 높게 잡으면 15만 명 정도의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국내에 계시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대개 발병 연령은 한 57세 전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남자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왜 파킨슨이라고 그러냐면 1817년도에 영국의 그 신경과학자인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그 환자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 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17년도에 처음으로 보고가 됐지만은 약물 치료가 가능해지기, 이렇게 약물의 증상 치료가 가능해진 것은 1960년대서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00여 년, 150여 년간의 환자분들은 약물의 혜택을 거의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에 약물, 그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L도파제제가 개발되면서 증상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원인의 인자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아직 정확하게는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 없고요. 대개 여러 가지 인자가 복합적으로 그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도시에 계신 분들보다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무슨 우물물이나 아니면 농약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연구도 있고요. 하지만은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알려져 있지만요. 그리고 또 아주 드물지만은 유전성 파킨슨병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이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산화 물질, 그러니까 노화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산화 물질들이 파킨슨병에 유발시키는데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속에 있는 일종의 발전소 같은 것이 이제 사립체라는 것인데 그런 사립체의 기능이 파킨슨 환자분들에서 떨어져 있는 소견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사립체의 기능 저하가 파킨슨병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드물게 적은 수의 과학자들은 이게 염증 반응을 좀 일으켜서 염증성 질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가능성은 아직 적다라고 보고요. 혹시 감염되는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감염되는 질환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늙어가는 것과 노령화라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2차적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으로는 약물 부작용으로 파킨슨병과 유사한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 중에서 우울증 약의 일부, 그 다음에 수면 장애가 심한 경우에 쓰는 어떤 정신과 약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약물의 후유증으로 파킨슨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혹은 파킨슨 전문의가 항상 약물에 대한 병력을 여쭤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의 위장약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위장약을 복용했었던 분들에게서 드물지 않게 파킨슨 유사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자분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예전에 연탄을 많이 떼던 때
그때 연탄가스 중독을 앓았던 분들에게서 후에 파킨슨 증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공장에서 뭐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나 혹은 페인트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망간 중독에 의한 파킨슨 증후군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뇌에 발생하는 종양이라든가 뇌 출혈이라든가 아니면은 혈관이 나빠가지고 여러 군데 뇌경색이 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염증이 있어서 뇌염 후유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물지 않게 그 머릿속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CT나 MRI를 해보면은 알게 되는데, 뇌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파킨슨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50세 이하의 젊은 환자분에게서 파킨슨 증상이 있는 경우에 꼭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윌슨병이라 그래서 구리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리가 머릿속에 침착하는 그런 윌슨병도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파킨슨의 이 무엇인 병이고 또 어떠한 원인들이 있고 또 그 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증상을 봐야 되겠는데요. 증상은 되게 초기에는 증상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요. 파킨슨병은 대개 한쪽 팔다리서부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팔다리가 무겁다, 힘이 없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때로는 중풍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한방이 많으니까 한방 의사한테 가면 이거는 풍이다라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다음에 말씀드린 특징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파킨슨병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여하튼 초기에는 표정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좀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그 전화 같은 거 해보면은 전화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머리나 허리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디스크라고 오진을 받고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퇴행성 척수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같이 동반되는 거 있겠지만은 파킨슨병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허리 통증이라든가 목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이제 병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오다가 지나면은 그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특징적인 질환 증상으로는 그 떨림증 대개 10사람 중에서 10분 중에서 한 7분 정도가 떨림증을 초기 증상으로 호소합니다.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떨림증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넋놓고 텔레비를 보고 있을 때 덜덜덜 떨리고요. 그리고 내가 손을 떠는구나 하고 손을 쳐다보거나 그러니까 손을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잡으려고 움직일 때는 떨림이 없어지는, 감소되는 그러한 양상이 파킨슨병의 가장 특징적인 떨림증입니다. 그것과 정반대가 되는 떨림증이 있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는 떨리지 않다가 뭐 물컵을 잡으려고 그러면 떨리고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거나 커피잔 같은 걸 들면은 막 떠는 그러한 떨림을 우리가 운동 시에 떨리는 것, 움직일 때 떨리는 떨림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파킨슨병의 떨림증보다는 뒤에 말씀드릴 본태성 떨림증이라는 파킨슨병과는 다른 그런 양상의 떨림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떨림증 이외에 강직, 근육이 굳어지는 그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뻣뻣한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톱니바퀴식으로 탁탁탁탁 걸리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톱니바퀴성 강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직이 있고 그 다음에 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이 느려지는 것인데 사실 이 서동이 환자분한테는 가장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굉장히 느리고 앉았다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에는 1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30분 이상 걸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이 느려지는 그런 양상이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혹시 그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끔 전 담당 선생님이 일단 약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위해서도 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것인데 파킨슨병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적게 잡아도 10명 중에 7, 8명, 많게 잡으면은 9명 이상이
약을 쓰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걸 통해서도 파킨슨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한쪽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이 먼저 시작하거나 왼쪽 팔이 먼저 시작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떨림증이 주증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전에 그 파킨슨병을 초기에 발표해 사진 찍지 못했을 당시에 이제 의사가 보고 환자분을 그렸던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고 팔은 한쪽으로 모아져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이런 자세가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자세입니다. 앞으로 구부정하고요. 그러면서 걸을 때에는 보폭이 좁아져 있고, 때로는 첫 발걸음을 뛰려고 그럴 때 잘 안 떨어져서 막 떨다가 떨어지게 되고, 떨어져서 걷게 되면은 좀 걸음걸이가 정상처럼 걷다가 돌거나 멈출 때 좀 머뭇머뭇하고,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동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굳어지는 현상. 그게 초기부터 나오진 않고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경우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쌓이고 언어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때로는 목신 목소리가 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삼킴 장애가 또 와가지고 음식물 같은 거 드실 때 사례 같은 게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근육이 꼬이거나 뒤틀리는 근긴장 이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고 있는데, 자율신경장애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 핑 하고 도는 듯한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변비나 소변장애 이러한 것도 올 수가 있고, 많은 분들에서 10사람 중에서 4명 이상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가 저리고 아프고 땡기고 이러한 감각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기능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파킨슨병이 치매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파킨슨병은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는 아니고 치매병과는 다르지만은 파킨슨병 후기에 뒤에 가서는 진행이 된 경우에는 치매와 비슷한 양상 혹은 치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방 조치라든가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많이 오십니다. 우울증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 때문도 그렇고요. 또 병 자체가 우울증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계에 장애를 줘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물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은 조절이 되고요. 수면장애도 꽤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악몽을 꾸거나 주무실 때 막 소리를 지르시거나 또 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후각장애가 초기에 올 수 있는데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언어장애, 말씀드렸던 그런 언어장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대개 이제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파킨슨 유사 증상을 보이는 파킨슨 증후군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감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을 감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킨슨병의 진단은 주로 임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임상 양상으로. 근데 그거만으로는 외국 통계를 보더라도, 연구를 통해서 보더라도 한 80%의 정확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 내지 20% 정도는 앞으로의 병의 경과라든가 약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릴 보조적인 진단 검사에 의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RI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사실 MRI는 파킨슨병에서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은 다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2차적인 원인에서 말씀드렸던 뇌에 종양이 있거나 뇌에 혈관 장애가 있거나 뇌에 수두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감별하기 위해서 이런 병들이 있나 없나를 밝히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페트 검사나 스펙트 검사를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정상 환자의 머리고 이게 정상분의 머리고 이게 환자분의 머리인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점이 작게 보이는 그러한 양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불행히도
이것이 초기에는 한 5, 6년 전에는 가능해졌다가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약에 대한 그 일반적인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현재 정식적으로 이 검사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2차적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감별해야 될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2차적인 원인에 대한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형 파킨슨증이라 그래서 파킨슨병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파킨슨 유사 증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파킨슨 플러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혹은 환자분이 내가 몸이 어둔하고 느리고 떨고 그런다. 그런 분들에게서 많이 이러한 증상이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파킨슨 병보다는 파킨슨 증후군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파킨슨 병은 되게 한쪽에서 시작되는데 양쪽이 동시에 불편하다. 혹은 병이 진행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자꾸 넘어진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몸이 비틀비틀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초기에 그러니까 뭐 병이 진행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소변 대변 보시는 게 불편한 증상이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을 때, 그러한 또 초기에 언어장애나 삼킴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발병 초기부터 심한 치매나 그 다음에 환각 증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안구운동장애라 그래서 눈이 움직여지지 않고 특히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힘들 때, 그러니까 팔다리에 비해서 목이 심하게 뻣뻣하고 굳어져 있을 때, 그리고 목이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는 그런 경우에, 그리고 기존의 파킨슨 약물의 반응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파킨슨 병보다는 증후군 쪽에 좀 더 시사해주는 그러한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진단해야 되겠고, 특히 파킨슨병 약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판정을 하려면은 충분한 시간 동안에 충분한 용량의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 이내에 뭐 서너 달 약을 먹어봤는데 약의 반응이 없더라. 그럼 난 파킨슨 증후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충분한 용량까지 써봐서 그랬을 때 약물의 반응이 없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적은 용량을 썼을 때에는 파킨슨병 자체도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는 요 옆에 있는 그림은 조금 복잡한데요.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파민이 생성되고 없어지는 그러한 경로를 그렸습니다. 근데 도파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오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한 거를 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이게 약으로 복용을 해도 이게 피로 돌아가지고 그 피에 돌던 도파민이 머릿속으로 못 올라갑니다. 덩어리가 커서. 그래서 도파민의 그 전 단계의 물질인 엘도파라는 그러한 물질을 주면은 이게 머릿속으로 올라가서 도파민으로 바뀌어서 이제 약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엘도파 제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림 보시면은 이거 내가 먹는 약이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가 세네멧이라 그래서 미국 약인데 이 약이 이제 엘도파 제제 가장 주가 되는 근간이 되는 약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고요. 요거는 이제 서방 형제제라 그래서 약 기운이 좀 길게 나오는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분의 약인데 엘도파 제제로 마도파라고 이렇게 생겨 있는 약과 이런 캡슐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서방형 마도파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크기가 작고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다 다른데 이런 약들이 이제 파킨슨의
근간이 되는 L도파 제제가 되겠습니다. L도파 제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중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신 환자분들은 식후에, 예를 들어서 고단백 음식을 먹은 이후에 약을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잘 안 되는, 약이 잘 안 퍼진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음식의 성분을 좀 저단백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식전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흡수도 빠르고 약효도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사실 그것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때론 매스컴에서 무조건 저단백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예민한 분들은 약을 먹었을 때 식사에 따라서 약의 흡수가 다르다 하는 분들은 그런 면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이지장에 흡수가 되고요. 부작용은 이러한 오심, 구토, 기립성 저혈압,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이상운동증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L도파 제제는 참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L도파 제제만 썼습니다. 그런데 L도파 제제를 썼더니 이상운동증이라는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것이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L도파가 파킨슨 진행을 악화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미국에서 큰 그룹에서 의료 집단에서 거기에 대한 의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가장 임상 잡지 중에서는 가장 큰 잡지인 NEJM이라는 그런 잡지에서 일단은 L도파 제제는 병을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L도파를 미리 쓰면은 병이 더 나빠진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병이 진행에 약화된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연구에 하면은 L도파 제제가 사망률을 증가시키진 않는다. 오히려 감소시킨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L도파 제제는 사실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인데 5년 이상 쓰게 되는 경우에는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띠와 노란 띠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높은 데에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그러한 증상, 예를 들어서 몸을 흔든다든가 아니면은 목이 꼬인다든가 뒤틀린다거나 하는 이러한 이상운동증이라든가 운동 동요 현상, 그런 현상들이 L도파 제제를 쓰면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1년에 10% 정도,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나타난다. 예전 치료 방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운동증을 보면은 요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약을 쓰면은 한 번만 써도 이렇게 약 기운이 하루 종일 갔어요. 근데 병이 좀 진행되다 보면은 약을 먹으면은 약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게 처음에는 6시간이 있으면은 약 기운이 떨어지다가 점점 짧아져서 약 기운이 2-3시간 지나면은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운동 동요 현상 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상운동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기운이 제일 많을 때에는 막 춤을 추는 것처럼 몸을 흔드는 그러한 이상운동증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아프게 꼬여버리는 그러한 이상운동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약을 먹고 나서 약 기운이 나올 때하고 또 약 기운이 떨어질 때 나오는 다리를 흔드는 이상운동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L도파 제제만으로는 치료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말씀드릴 수술적인 방법도 그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도파민은 아니지만 도파민 수용체, 도파민이 작용하는 위치에 비슷하게 작용하는 물질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개발된 게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그래서 브로미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시렌스, 리퀴드, 프라미팩솔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파민 수용체에 적용하는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는 되게 약 기운이 길기 때문에 약 기운이 짧아져 있는 환자분들한테 쓰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미노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흡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착용을 하게 되면은 L도파를 같이 투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L도파제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죽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는 비교적 초기인 환자분들에게서는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만 단독으로 투여하면은 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운동증 같은 운동 후유증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최근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는 지금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은 물론 그러한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를 추가해서 드리지만은 초기이고 비교적 젊으신 환자분들은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만 단독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제는 L도파제와 마찬가지로 기립성 저혈압, 오심구토, 그 다음에 드물게는 환각이나 정신착란 같은 거, 그 다음에 졸음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송운동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많이 거의 줄여나가고 있지만은 엘고트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작용제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도파민이 대사하는데 관련되는 효소에 작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질린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콤탄. 최근에는 콤탄과 알도파 제제를 복합해서 만든 스타레보라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콤탄이라는 약과 셀레질린이라는 약이 도파민의 대사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도파민의 농도를 올려주는, 도파민 L도파 제제의 약 기운을 길고 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셀레질린이라는 약은 이게 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든다 아닌다 해가지고 연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있고요. 하지만은 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초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약은 L도파 제제의 보조약이고 L도파의 약 기운을 강하고 길게 해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약 보셨겠지만 아만타딘이라 그래서 이건 유럽약인데 도파민의 보호 기능과 동운동 동요 현상에 도움이 되고, 항콜린제가 있습니다. 항콜린제라고 여러 가지 알탄, 코젠틴, 프로이머, 아키네톤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사실 떨림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떨림이만 심한 환자분들한테는 이 약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 70세 이후의 고령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런 후유증, 그것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령인 환자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매기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용을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 약은 떨림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밖에 증상에 대한 치료로는 우울증, 아까 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주변의 보호자분들이라든가 환자 자신이 긍정적이고, 이 병은 조절이 잘 된다. 이 병 때문에 내가 빨리 죽지는 않는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우울증 자체가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같이 투여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하루에도 8컵 이상 자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 좀 짭짤하게 드시고, 그런 걸로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로 혈압을 올려주는 그런 약물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침을 종종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침을 자기도 모르게 정상인들은 침을 삼키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에 고인 침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입을 마르게 하는 약을 좀 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건 부작용으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드물게는 주사치료, 보톡스 주사라 해서 그거를 침샘에다 놓는 방법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삼킴 검사를 해서 삼킴 요법,
삼킴 물리치료 같은 것을 시행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배뇨장애나 성기능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자율신경장애인데, 그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약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세 불안정 문제는 사실 이게 약물의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의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제가 물론 다음에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하려가 되겠지만은 신경과 사실은 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수술을 해야 될 환자인가 이런 거 결정은 신경과 의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래서 그 수술이 도움이 되는 환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신경과 외과와 협조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뇌 조직을 파괴했습니다. 파괴해가지고 혹시 엉뚱한 데를 파괴하면은 후유증이 남게 돼서 그 후유증이 평생 가는데, 최근에는 뇌신부 자극술, 신부 전기로 자극을 해서 뇌 안에다가 자극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통해서 자극을 해서 이거는 잘못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자극기의 위치를 옮김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러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이 전극하고 배터리 포함해서 비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1990년도 말과 2000년 초에 태아세포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문의하고,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몇몇 그 센터에서 이 전기로 자극을 한다, 이런 방법, 새로운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시술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시행된 지는 몇 년 됐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이 안 돼서 거의 한 3천만 원 들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보험이 돼서 한 800만 원 전후로 많이 환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술 방법인데, 근데 이 시술 방법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수술에 도움이 되느냐, 어떤 것이 안 되느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술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파킨슨 병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 증후군인 경우에 대개 약물 치료에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안 되는 분들이 수술 치료를 어떻게 해보려고 수술 치료를 문의하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약물에도 반응을 안 하면 수술에도 반응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킨슨 병으로 진단된 환자만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수술 방법이 개발되면서 다른 치료 방법에도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충분히 쌓이게 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환자분은 실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하튼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그 연구 결과라든가 그 치료의 성과를 보면은 파킨슨 병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파킨슨 병에서도 약물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증상이 파킨슨 병의 그 수술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약으로 치료하지 않고 수술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상운동증이라든가 운동 동요 현상이 심해서 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 혹은 약에 대한 그 치료 효과를 적은 용량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분에게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병의 초기에 수술을 먼저 시행한다, 이것은 아직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이것이 병의 진행을 억제한다라는 주장되는 연구도 있지만은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병이 진행되고 약물 치료를 충분히 해서 약물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증상을 부작용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에게서 수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없을 때 심하게 나타나는 근경직 현상이라든가
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 운동 동요 현상이나 이상 운동을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떨림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반응을 안 하더라도 수술 치료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림증만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수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도움이 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 파킨슨 전문의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 반대가 되겠죠. 파킨슨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환자, 약물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증상은 파킨슨의 수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예전에 뇌수술을 받았거나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는 분들은 수술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나 심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 정신증이나 우울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이 수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피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MRI를 찍어서 뇌 위축이 있거나 출혈이 있었던 환자분들은 출혈의 성향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그 수술 기계의 그 볼트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조절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물의 반응을 보이는 증상의 치료에 효과적이고, 운동 동요와 이상 운동에 효과적이고, 떨림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약을 안 써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드물게 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약을 같이 쓰지만은 예전 수술 전보다는 평균 한 반 정도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을 완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방 방법도 아니라는 것은 꼭 인지를 하시고요. 파킨슨 증후군에는 도움이 안 되고, 약물에 반응이 없는 증상은 수술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의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황우석 박사님의 그 줄기세포, 그것도 많이 질문이 있고, 제가 미리 받아놓은 팩스 질문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눠드린 책자에도 있지만은,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현재로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신경세포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파킨슨에서 떨어져 있는 도파민 세포로 분화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로 분화되는 것도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신경세포가 또 도파민 세포로 분화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 세포를 분화해서 그걸 설사 이식을 한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황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저희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가 쌓여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 개발됐을 때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책자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병원에 방문할 때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와서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딱 막상 의사를 보면은 다 까먹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메모를 해 놓으시면 저희가 그걸 또 메모지를 다 차트에다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참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치료는 의사, 환자, 보호자, 3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약물을 복용할 때에는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슨 약인가, 이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성분인가도 아셔야 됩니다. 모르고 그냥 의사가 준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받아드시지 마시고요. 다 알아야 되고, 모르면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빼먹었다 그래서 다음에 2배로 먹고 이러지 마시고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기록을 해두시고, 음식은 금해야 될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섬유질 음식을 드시도록 하시고, 적절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사례가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성급하게 말하다 보면은 말이 막 헛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말씀하시고, 사회활동은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 자체로 모든 사회생활 활동이나 일상활동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딱딱하고 낮은 침대, 물렁물렁하고 높은 침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낮은 침대, 목욕할 때에는 넘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미끄럽지 않도록 바닥에다가 그 미끄럽지 않은 걸 대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걸을 때에는 항상 조심하시고 앞에 장애물이 있지 않도록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서 환자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의사와 협조하고 또 환자분과 보호자분과 협조를 해서 하시면은 파킨슨병은 능히 극복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